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모두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정 교수가 미용사 등 3명의 이름을 빌려 790여 차례 차명 투자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침통하다며 명예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합참의장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로 이득을 보는 건 북한과 중국뿐이라며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국민은 미국이 왜 돈 많은 한국에 가서 지켜주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방위비 인상 압박을 거들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북미 협상 교착의 원인은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도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미 관계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진전이 없다며 당시 합의한 북미 공동 성명부터 이행하라고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잠시 뒤 2주 만에 정례 회동을 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임박한 가운데 관련 처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서 여야 협상 교착 상태에 물 것 같을지 주목됩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르면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본 입찰에 3곳이 참여했는데 2조 4천억 원 이상을 써낸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신생아가 두개골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간호사의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산부인과 병원장과 간호사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간호사가 신생아를 던지듯 아기 바구니에 내려놓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MBN이 종합편성 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MBN 법인과 부회장,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오전 MBN 법인과 부회장,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MBN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600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 논의 창구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두고 이 당내에서조차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치권에서 보수 통합 논의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당 내부에서도 그런데 균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취재진에게 포착되면서 공개된 것인데요. 권 의원은 어제 황 대표에게 원유철 의원을 통합 추진 단장으로 선임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보수통합의 핵심 파트너인 유승민 의원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는데요. 대신 김무성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권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원 의원이 인격적인 분이지만 통합을 하려면 서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원 의원은 신뢰가 없다며 다른 인물을 내보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혁 모임의 보수통합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조만간 원 의원을 보수통합 단장으로 선임하고 오늘부터 원 의원과 중진 의원 회동을 가지며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반면 변혁 측은 진전된 것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변혁 측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의 공천 방식을 제안했다는 기사와 관련해 통합 원칙도 얘기가 안 됐는데 세부적인 것을 얘기할 수는 없다며 불쾌감을 거듭 표시했습니다. 네, 국회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내년도 슈퍼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는 오늘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검토한 부처별 예산을 순서대로 다시 심사하는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아침 회의에서부터 예산안을 두고 서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예산은 국민 저축이고 전부 국민의 혈세라며 앞서 공언한 14조 5천억 원 삭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국제기구까지 나서 확장 재정 정책 추진을 권고하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이고 정당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기존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500조 원 아래로 깎겠다는 한국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 심사 과정의 마찰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검찰이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허위 신고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어제 공개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 관련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겼는데요. 정 교수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대신 조 전 장관이 SNS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성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의혹 수사 지난 8월 말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2달여 만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 기소됐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월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76일 만에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 구속 상태로 넘겨진 겁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11개 혐의였는데 금융실명법 위반과 사기,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A4 용지 79쪽 분량의 공소장에 혐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정확히는 공소장만은 32쪽, 나머지는 정 교수의 범죄 일람표입니다. 네, 혐의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먼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지금까지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국회에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의 자산 투자 전반과 관련한 의혹이 망라됐습니다. 먼저 사모펀드 업체인 코링크 PE로부터 허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억 5,7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은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습니다. 코링크 PE에 99억 4천만 원을 투자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 전지 업체 WFM 주식 7억 1,300만 원 상당을 사들인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주식 투자 액수가 지금 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알려졌던 의혹들인데 또 새롭게 드러난 의혹도 있죠. 네,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차명 거래로 의심되는 내역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를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눈에 들어오는 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동생과 단골 미용사 계좌로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를 포함해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이후인 2017년 7월부터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기 2주 전인 지난 9월 30일까지 790차례나 차명 거래를 검찰이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SNS로 알게 된 지인 명의 계좌로 선물 옵션에 투자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이 공직자가 되면서 주식 자산을 백지 신탁할 상황에 놓이자 차명 투자를 하게 됐다는 게 검찰 판단인데요. WFM 실물증권 7만 주는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했고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도 빠뜨렸다고 봤습니다. 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표창장 위조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런 상황인데요.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는데 자, 검찰이 기소하면서 누군지 특정을 했습니까? 네, 정경심 교수 입시 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된 건 조국 전 장관의 딸입니다. 표창장을 비롯해 위조된 서류들이 대학원 입시에 활용되는 과정을 정 교수와 딸이 함께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말고도 검찰은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과 공주대와 단국대 의대 연구 참여, 호텔 인턴 등 7가지 경력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변론 내렸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검찰은 입시에 제출된 서류를 7가지나 허위로 만든 동기를 뭐라고 봤습니까? 네, 검찰은 공소장에 정 교수가 고교 시절부터 딸의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른바 맞춤형 스펙을 꾸몄다는 건데요. 딸이 호텔 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2007년부터 2년여 동안 호텔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만들고 2013년 3월 의전원 입시에 합격하지 못하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경력을 내세워 의전원 등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고 결국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네, 검찰 수사가 3갈래로 이어져 왔는데 나머지 하나가 이제 증거 조작 부분입니다. 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가 추가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정리해보면 기존 혐의는 2가지였습니다. 증권사 직원을 시켜 자택과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숨기도록 지시하고 코링크 운용 보고서에 블라인드 조항을 추가해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코링크에 자신의 동생 이름이 적힌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라고 요구하고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도 펀드 출자자를 숨기기 위해 허위 해명을 하게 했다고도 공소장에 적혔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 그동안 혐의를 전부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고 또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구속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네네. 검찰 기소와 관련한 입장이 취조된 게 있습니까? 네, 저희 취재팀이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정경심 교수 측에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예. 이렇다 할 입장을 듣진 못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 교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펀드 운용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FM 주식 매입과 관련해서도 사들인 적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또 딸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한 곳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왔습니다. 정 교수는 구속 이후로도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는데요.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따지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법원에 보석을 통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 어제 부인 정 교수 기소와 관련해서 SNS에 입장을 밝혔죠. 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 소식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이후 28일 만에 처음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함을 느낀다면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도 곧 조사를 받게 되겠지만 진실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중단하는 구실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어떤 혐의일지 모르나 자신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면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공소장에 11차례 이름이 등장하지만 정 교수 혐의에 공범으로 기재되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두고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아직 정 교수에 대한 수사 역시 전부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이를 것 같은데요. 검찰이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공소장에 여지를 둔 만큼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조사를 받은 뒤에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주 만에 오늘 정례 회동을 가지는데요. 조금 전에 회동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 모습인데요.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손을 맞잡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또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지금 임박한 상황인데요. 관련 처리 방안을 오늘 논의할지 여기서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지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른바 태도 논란으로 지금 모든 협상이 멈춰선 상태였고요. 원내대표와 실무진의 3+3 협상과 여야 5당이 참석하는 정치협상 실무회의 이 모든 논의가 접촉이 지금 중단된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찬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또 이런 회동이 있습니다. 이 회동을 기점으로 이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지금 상당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손잡은 모습을 넘어서 실제로 어떤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오후에 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미국은 이게 달갑지 않은데요. 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미 합참의장까지 미군 주둔 비용을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하라는 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각으로 11일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밀리 합참의장이 이번 주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어제 동북아로 향하는 군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한미일은 함께할 때,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한국을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떼어놓음으로써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무부 국방부의 고위인사들의 입단 방안에 이어 이번 주 방문을 통해서도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I can practically guarantee that it will be part of our conversations when we're in Korea next week, but it's something that we would like to see resolved. 밀리 합참의장은 이번 한국과 일본 방문에서 미군 주둔 비용의 인상을 압박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미군의 보통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한국과 일본은 아주 부자 나라들인데 왜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지 등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우리에게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무력 충돌을 막도록 안정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이 검찰이 상상인 저축은행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 가족펀드 의혹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예, 상상인 저축은행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온 대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오늘 도쿄 관저에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을 만나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와 밀리 합참의장이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자위대와 미군이 긴밀히 협력해서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종료 결정으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오는 22일 자정, 23일 0시에 종료되는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이 북미 협상의 교착 원인이 미국의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도발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공동성명 이행이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관련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김성 북한 대사가 최근 교착 상태를 겪고 있는 북미 간 협상을 두고 작심한 듯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북미 관계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긴장 악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전적으로 미국이 저지른 정치적, 군사적 도발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이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는 열쇠라고 주장했습니다. Which is entirely attributable to the political and military provocation perpetrated by U.S. resorting to anachronistic hostile policy against DPRK.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마다치 않았습니다. 남북 관계가 주요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남한 당국의 이중적 행동을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Introduction of the latest offensive weapon and U.S.-South Korean joint military exercise targeting DPRK constitute flagrant violation and challenge to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반면 북한은 지난해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자제해오는 등 선의의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사의 언급은 미국 정부가 싱가포르 성명에 적시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대북 제재 완화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오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산업은 오늘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안건을 논의합니다. 매입 금액으로 2조 4천억 원 이상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신생아를 간호사가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신생아는 두개골이 골절된 상태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지방경찰청입니다. 네, 저도 영상을 보니까 참 안타깝고 또 충격적인 일인데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지난달 15일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 아영이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듯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 A씨가 아기를 들어 올리더니 뒤집힌 상태로 침대에 던지듯이 내려놓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충격으로 아기 몸이 크게 들썩이는 상황까지 자세하게 담겼습니다. 간호사의 학대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발목을 한 손으로 잡아 들어 올리고 수건으로 보이는 물건으로 아기 얼굴을 치는 듯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신생아 아영이는 태어난 지 5일째인 지난달 20일 호흡이 멈추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서 대학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네, 아기 상태가 가장 걱정인데 현재 건강은 어떻습니까? 대학병원에서 1차로 내린 진단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입니다.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다는 뜻입니다. 어제 아영이가 치료받고 있는 대학병원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났는데요. MRI 검사에서 뇌조직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소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머리에 뇌사가 이제 너무 많이 진행돼서 군데군데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애가 머리가. 상태가 심각하다 보니 앞으로 치료도 계속 받아야 하는데 회복이 쉽지 않은 부위라서 가족들의 근심은 아주 깊은 상황입니다. 네, 이 해당 간호사를 상태로 이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경찰 수사도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CCTV에 등장하는 간호사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리 책임을 물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의 병원장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병원을 찾아가 봤는데요. 폐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문도 굳게 잠겨 있어서 병원 관계자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눠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영이의 두개골 골절이 병원 측의 과실로 벌어졌는지 조사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병원 측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가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영이가 대학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날의 CCTV 가운데 2시간 분량이 사라진 상태인데 피해자 가족은 병원 측이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금까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생아 학대 의심 사건을 취재한 차상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제 바른미래당이 당비를 미납했다는 사유로 권은희 최고위원의 당직을 박탈했습니다. 하태경,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이어서 벌써 세 번째 징계인데요. 앞서 징계를 당했던 이분은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권은희 의원 최고위원직 뿐만이 아니라 전국 여성위원장, 지역위원장, 또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 자격도 이제 함께 잃어버렸는데 일단 이 징계 처분은 좀 예상하신 부분입니까? 뭐 징계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 지금까지 뭐 그래도 이제 당비 의원이나. 미납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선언으로 이제 예. 전하 권은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때 이제 손학규 대표가 이제 퇴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래 네. 저희가 최고위원들이 당비를 100만 원 내면 당에서 활동비를 200만 원 줍니다. 예. 근데 저희가 최고위원 당비도 이제 앞으로 내길 거부하고 200만 원 활동비 수령하는 것도 거부했었거든요. 그 거부한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저는 뭐 그냥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만약에 제가 규정대로 당비를 100만 원 내라고 해서 냈으면은 뭐 권은희 최고위원도 그렇고 저는 200만 원 받는 겁니다 매달.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위원분들은 다 내셨나요? 당비를? 저희 이제 퇴진파 같은 경우는 안 내고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니까 어제 권은희 의원이 그러니까 손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고 있는 마당에 당비를 낼 필요가 없다. 같은 이유로 200만 원 활동비도 거절했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일단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냥 당비 낼 거는 일단 내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좀 깔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는 애초에 그래가지고 그 사실 당비 100만 원 내는 것에 그 더해가지고 200만 원 수령하는 문제도 네. 사실 원래는 당에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손학규 대표가 들어온 뒤로 그런 조항을 신설해서 소위 말하는
자기 쪽 최고위원들이 돈을 가져가려고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거 자체도 저희가 거부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걸 도입한다고 지적해왔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사실 저희 입장에서 금전적인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100만 원 내고 200만 원 가져가면 되는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런데 예. 그 시스템 자체를 아예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제 생각 이번에 징계라는 것은 사실 뭐 그냥 정치적 의미라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미 거부를 해온 것 가지고 징계를 내린 것은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냥 그렇다고 봅니다. 예. 예, 자 직책 당비 100만 원 9개월간 내지 않았다.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이게 이유인데 장기간 당비를 미납했다. 이런 건으로 당직이 박탈되는 경우가 뭐 정치권에 좀 있습니까? 있는 정치권은 경우입니까? 제가 보는 한도에서는 없고요. 보통 예. 정적을 쳐내려는 이유로 보통 이제 별의별 규정을 다 끌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과거에 절 윤리위원회 올릴 때 윤리위원회 어떤 분이 그 제소한 거는 뭐냐면요. 제가 그 유승민 의원의 어쨌든 그 팬클럽 행사를 제가 페이스북에다 게시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갖고 당내에 파벌을 만들려고 하는 행위다라고 해가지고 또 징계 사유서에 적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갖다 붙이면 그냥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갖다 붙이면 의원의 된다. 우리 당내 특정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의 팬클럽 행사를 제가 페이스북에 공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또 어떤 분이 저 제소했어요. 또 윤리위원회. 예. 그걸 당내 파벌을 만드는 행위래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갖다 대면은 뭐 당에 안 걸릴 사람 또 어디 있습니까? 다들 예. 그 지금 당원 당규에 보면은 직책 당비 6개월 이상 안 내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에서 보고 후 이견이 없으면 당직을 박탈한다.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뭐 바른미래당 내 다른 당직자들 다 살펴보면 수두룩할 겁니다. 그런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들. 알겠습니다. 지금 사당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그 당권파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미 비당권파는 신당 창당 움직임 하고 있고 그러면은 비당권파 견제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비당권파라고 불리는 저희 변형 모임 같은 경우에는 예. 꾸준히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해왔고 손학규 대표가 지금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상황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그걸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당이 이 모양이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선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모임을 결성할 수 있는 것이고 퇴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일정한 시한이 되면은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지 만약에 내일 갑자기 손학규 대표가 자고 일어났더니 무슨 생각이 들어서 사퇴하신다? 그러면 저희는 신당할 생각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런 바른미래당 최고위 징계받은 분들이 많아서요. 지금 남아있는 그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이게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엔 처음에 직무 정지를 때렸어요. 예. 근데 직무 정지하면은 그게 제적수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그 있다 논란도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저는 아예 직위 박탈을 시켰어요. 자기들이 논란을 피하기 네. 위해서. 그리고 이제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예 그 공천 자격까지 박탈하고 이렇게 막 했어요. 갈수록 징계를 이제 세게 때리거든요. 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원래 정치라는 거는 어쨌든 그 법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살 수 있는 행위를 해야지 정치 입단이 성공하는 것인데 네. 과연 이제 저희가 전당대회에서 지난번에 이제 대표랑 최고위원 셋을 이제 4명을 선출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손학규 대표 본인 말고는 다 잘랐어요. 뭐 이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 자체도 뭐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정치적 행위라는 얘기를 이제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 자 비당권파에서 지금 손학규 대표의 2천여만 원 당비 대납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조사 의뢰를 지금 하신 상황이잖아요. 예. 자 이거는 그러면 정치적으로 적절하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손학규 대표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그거는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면은 정치인으로서의 그냥 법적으로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마도 제한되고요. 그냥 정치 인생 끝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손학규 대표께서 지금까지 대중에게 해명하신 바는 뭐 현금으로 비서에게 전달해 준 거다. 뭐 이런 해명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당비를 매달 250만 원씩 현금으로 전달하고 그거를 대신 입금해 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출금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선관위에서 이제 하는 것만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 생각에 소명을 뭐 하실 거면 대중을 상대로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고 선관위가 원래 이런 거 조사하는데 한 달 정도 이상 시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어떤 시차를 좀 고려하면서 그러니까 그 시한이 또 쫓기다 보니까 계속 저희한테 나가라 이런 언론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지금 손학규 대표가 빨리 저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해서 나가라 하는 게 이 선관위 조사건하고 또 관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예. 선관위 조사가 이제 빠르면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늦으면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은데 결과가. 예.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만약에 당비 대납을 손학규 대표 측에서 정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뭐 사실 정치적 선택은 두 개가 남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거기서 이제 검찰 조사를 또 가게 되는데 그럼 검찰 조사 받는 거 다 이제 시간 끌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적 판단을 해가지고 물러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저는 뭐 계속 절차를 밟는다 해가지고 과연 정치적 지도력이 손학규 대표가 회복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분당은 기정사실화됐고 신당 창당 움직임 더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신당 창당 추진위는 가동 중이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척이 됐습니까? 실제로 뭐 신당의 가능성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검토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요직생의성 준비라고 할 만한 것들은 어느 정도 했던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당 창당 추진 우리 단위를 이제 유이동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이 맡아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번 주 내로 곧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고 이번 주 내에요. 예, 전 인선 예. 발표가 있을 것이고 사실 예. 뭐 오늘도 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또 만나기로 한 그런 모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 뭐 속도감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뭐 12월 중에는 당연히 신당이 창당하는 겁니까? 저는 12월 중엔 당연히 신당이 출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중에도 아마 그런 어떤 창준이라든지 좀 가시화되는 움직임은 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서 신당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보수 통합까지 가느냐, 국민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데요. 네. 지금 그런데 이 통합을 한다면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여기에 이견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여러 여론조사에 보여지는 정당 자체에 대한 이제 뭐 비호감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결국에 저는 그 바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쇄신 작업 없이 선거에 돌입하고 단순히 뭐 통합하는 형태만으로는 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자유한국당 내 인사들이라는 분들도 뭐 파괴적 선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창조적 파괴라고 우리 할 수 있는 네. 그런 자기 희생이나 아니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 통합 추진에 어쨌든 힘이 실릴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단순히 뭐 덧셈을 하자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저는 그거는 국민들에게도 매력적이지 않고 또 저희 변혁 내에 있는 사람들도 또 제야에 있는 보수 인사들에게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통합 관련해서 지금 또 다른 권은희 의원이죠. 예. 일단 이 보수 재건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변혁에서 하는 신당 주체로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한국당하고 생각해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몸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예. 그런데 뭐 사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오는 과정 중에 예전에 보면은 뭐 손학규 대표가 그때도 공교롭게 2011년쯤에 민주당을 이끌고 있었는데 결국은 외부에서 들어온 혁신과 통합이라는 조직이 결국에는 민주당의 주류가 되어버렸거든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저 정치권에 있어가지고 어떤 세력이 주류를 바뀌는 것. 예전에도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통일민주당을 이끌고 민정당이라는 더 규모가 큰 정당과 합쳤지만은 결국 몇 년이 지난 뒤에 주도권을 잡은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식의 어쨌든 국민에게 얼마나 더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하는 집단이냐가 문제가 되지 제 생각에는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덩치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숫자가 더 많으냐 이게 아니라 명분을 누가 갖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 뭐 보수 통합을 한다면은 기초적으로 공략하고자 하는 세대가 청년일 것이고 그리고 또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공력을 이제 가속화할 텐데 그런 곳에 아마 자유한국당의 현재 덩어리즘이라는 것이 유리하게 작동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보수 통합 어떤 방향으로 또 어디까지 될지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서요.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신남방 정책은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또 잠재력도 크다면서 이번 회의를 아세안과의 상생협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의 중간 결산으로
우리나라는 자국에서 아세안과 3차례 이상 특별 정상회의를 여는 최초의 나라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여객기 추락 사고로 340여 명이 사망했던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이 내년 1월 재개될 것이라고 보잉 측이 밝혔습니다. 당초 자신들이 예정했던 연말보다는 조금 늦췄지만 또 업계 관측보다는 이른 운항 재개여서 그 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잉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조종사 훈련 규정의 검증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맥스 기종의 상업용 서비스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연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아 올해 안에 맥스 기종의 각 항공사 인도를 재개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연내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인증을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잉 737 맥스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여객기 추락과 올해 3월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으로 탑승자 346명 전원이 사망한 기종입니다. 지난 3월부터 미국을 비롯한 40여 개 나라에서 해당 기종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보잉이 제시한 일정은 당초 연말로 예정했던 운항 재개를 한 달 미룬 것이지만 업계 전망보다는 일정을 앞당긴 것입니다. 최근 미국 아메리칸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맥스 기종의 운항 재개 시점을 내년 3월로 또다시 미뤘습니다. 보잉은 최종적으로 운항 재개 시점은 항공 당국의 인증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첫 단계인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 인증을 지난주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일정표가 제시되면서 뉴욕 증시에서 보잉의 주가는 4.5%가량 상승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홍콩 곳곳에서 시위 참가자의 피격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시위대를 폭도라고 규정하면서 강경 진압 방침을 거듭 밝혀서 더 큰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의 실탄 발사에 대한 시위대의 분노는 밤이 깊어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사이안호를 비롯해 센트럴과 정거로 등 곳곳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Even torture to death in police department, but I won't care because if I don't do something, I think Hong Kong, the future of Hong Kong, will be broken. 여러 지하철역에 불을 질러 30여 곳의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었습니다. 앞서 마운산 지역에선 시위 참가자가 말다툼을 벌이던 한 남성의 몸에 불을 붙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홍콩 정부는 이 같은 사건을 언급하며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어제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위대를 폭도라고 부르며 강경 진압 방침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呢啲暴徒嘅行為已經係遠遠超過乜嘢爭取訴求。 이에 따라 조만간 강경파인 크리스탕 경찰청 차장을 청장으로 기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혈 충돌과 무력 개입의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자칫 제2의天安문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喺歷史上面，只有盧旺達種族屠殺嘅政府會用曱甴。
6411번 버스, 고 노회찬 의원 하면 떠오르는 부분이죠. 새벽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 버스에 오르는 노동자들을 잊지 말자는 취지의 연설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었는데요. 어제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 6411번 버스를 언급하면서 정의당의 입당식을 가졌습니다. 번지수 바꿔단 이자스민 개인 행보도 주목되지만 제2의 이자스민이 나오는 당이 이긴다. 오늘 아침 한 신문 기사 제목처럼 총선 앞두고 각 당의 인재 영입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 전국대담 코너에서 관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